김정은과 현송월의 관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거고 가장 많은 소통을 할 건데요.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면 현송월을 당해낼 사람이 없죠. 김여정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이런 장면이 노출되는 것도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는데 김여정이 나오는 거? 나도 오빠 우리 애들이 있어. 오빠 애들 이상해지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권력을 물려줄 수도 있어. 여기에다 현송월의 애들까지도 이제 가세를 한 거죠. 외신들에서도 야 이게 좀 그로테스크하다. 최근 현송월의 딸로 알려진 인물이 공개되면서 김정은, 현송월 관계를 둘러싼 오랜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 체제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3대 세습을 통해서 4대 세습으로 가고 있지만 그 내막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에 아이가 몇이 있고 또 그 중에 진짜 이설주가 낳은 아이가 맞는지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서 낳았는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어떤 폐쇄성들이 북한 문제를 둘러싼 많은 불확실한 어떤 정보들, 루머들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과 현송월의 관계, 이것도 정말 끊이지 않는 뉴스 또 루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사실 여부를 어떻게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김정은이 지금 후계 체제를 서두르는 이 배경과 관련해 가지고 김주애 왜 딸이지 아들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의문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러면 현송월이나 이쪽하고 해가지고 혹시 낳은 아들이 있는 거 아니야? 뭐 김주애는 도대체 정말 후계자가 되는 거니 아니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다 보니까 현송월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현송월이 은둔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김정은의 가장 옆에서 뭐 측근 보좌관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에 나타나니까 김정은 현송월 관계에 계속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2013년 당시 현송월의 임신설과 공개 인터뷰는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북한 권력 내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려 했다고 보시나요? 2013년이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이듬해거든요. 집권 초였고 그때 뭐 28살 이 정도 나이였으니까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도 아버지인 김정일이나 이렇게처럼 뭐 여성 편력이 좀 많지 않을까, 이설주 외에 다른 여자가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게 퇴근하고 월 50만 원만 더 벌어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인기라는 블로그 부업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AI가 대신 글을 써주고 블로그에만 올리면 구글에서 매달 수익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얼굴 노출 안 해도 되고 비용도 안 들어서 중장년층 사이에서 특히 인기라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무료 강의 링크 받아가세요. 현송월이었죠. 현송월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또 남한 상황을 살피는 이런 어떤 선발대 단장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 이미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라든가 일반 국민들도 이제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현송월에 주목이 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김정은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제 의심을 받게 됐고요. 호사가들 사이에서 김정은과 그렇고 그런 관계다. 또 김정은의 아이를 낳았다더라. 이런 루머들이 번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북한 당국에서는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송월을 북한 TV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그 청중들이 좀 참여하는 이런 가요 무대 비슷한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중앙TV 아나운서가 행사를 진행하다가 여기 가수 현송월 선생도 나와 있네요 이러면서 불러냈는데 현송월이 그 당시 한복 차림이었는데 좀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송월이가 뭐 우리 세대주 남편이죠. 북한에서 우리 세대주는 뭐 아들을 원했는데 애가 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북한은 이거를 좀 의도적으로 현송월은 결혼해서 남편이 있어. 그리고 아이도 그 남자하고 낳았다잖아. 여기 또 나와서 봐봐. 배가 이렇게 불러 있잖아.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김정은과 관련한 어떤 루머 이런 것들이 좀 번지는 거를 조기에 수습하고 차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송월이 예술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여정이나 이설주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도 그 배경 때문인가요? 가장 큰 거는 김정은의 귀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정을 챙기고 각 인사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이러는데요. 우리도 뭐
재벌 회장님이라든가 고위 관료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수행비서가 있잖아요. 이 수행비서들의 파워, 문고리 권력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무리 고위 관료고 뭐 그 회사에서 핵심이라 그래도 회장님이나 대통령 쪽 최고의 공직자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마크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마크하는 수행비서? 이건 뭐 최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행사라든가 또 이동 중에 보면 이렇게 짬이 생기면 아무리 지체 높은 분들이라도 그런 긴장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약간 스몰 토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수행비서한테 요즘 뭐 회사는 어때? 요즘 뭐 장관들 동향은 어때? 요즘 재밌는 얘기 없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소통이 되잖아요. 김정은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현송월과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거고 가장 많은 소통을 할 건데요. 현송월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정권, 심지어 김정은의 치부까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뭐 담배 필 때 이상한 버릇을 갖고 있는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권력의 미묘한 기류나 변화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오늘 심기가 어떻고 총리인 박태성이 만날 때 오늘 뭐 어떻다든가 요즘 최선희 외무상에 대해서 너무 뭐 좋은 이런 리액션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저 당비서랑 좋은 거였는데 요즘은 왜 보고할 때마다 저렇게 짜증을 내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현송월의 파워는 저는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이미 현송월이 김정은을 밀착 수행한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면 현송월을 당해낼 사람이 없죠. 그 이전에는 여동생인 김여정이가 오빠를 보좌하고 심지어 오빠가 꽃다발 받거나 뭐 이러면 자기가 챙겨서 현송월한테 주고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더 잘 알았죠. 근데 지금은 김여정이가 조카 주애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후방으로 밀려났잖아요. 알 수가 없죠. 현송월도 뭐 글쎄요. 김여정한테 조금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이거 현송월의 파워는 지금 부인인 이설주보다도 오히려 김정은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북한에서 거의 유일한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과 고위급 간부들의 가족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로 연결되나요? 지난해 신년 행사에 북한 노동당의 고위 간부들, 군부 간부들이 가족을 데리고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이 노출됐는데요. 올해 1월 1일 신년 행사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다 많은 가족들이 등장을 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현송월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행사장에 나오는 게 목격이 됐다는 거죠. 북한 TV라는 게 사전에 검열도 하지만 사후에 철저한 어떤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 차관급에 불과한 현송월이 자기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거기에 실려 있다? 이거는 대단한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김여정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이런 장면이 노출되는 것도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는데 김여정이 나오는 거? 나도 오빠 우리 애들이 있어. 오빠 애들 이상해지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권력을 물려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사인이 아니야. 이래서 이제 많은 말들을 나왔는데 여기에다 현송월의 애들까지도 이제 가세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일단 이거를 김정은의 후계 구도라든가 북한 권력 내부의 어떤 이런 부분들로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또 하나 이제 노리는 거는 결국 북한 체제를 어떤 화목한 가정의 이미지로 지금 만들려는 것 같아요. 북한이 사실 북한 체제 자체를 김씨 일가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체제를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령, 노동당, 대중 이게 뭐 삼위일체를 이뤄서 대가정을 이룬 이런 화합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토당토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고 우리는 쫄쫄 굶고 있는데 대가정이라니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신년 초에 작년하고 가장 큰 또 다른 차이는 작년 초 신년 행사에는 김정은이 딸 주애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김주애를 중심으로 김정은이 앉고 부인 이설주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가족들 이런 이미지를 좀 연출하려고 볼 수 있고요. 노동당 간부들, 군부 고위 인사, 김여정, 현송월이 가족을 데리고 나온 것도 그런 차원인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역효과를 낳았죠. 김주애가 아빠 뺨에 뽀뽀하고 이러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게 너무 좀 스킨십이 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이상한 좀 불편한 느낌도 가졌고요. 외신들에서도 야 이게 좀 그로테스크하다. 이게 뭐 아버지와 딸 모습을 연출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권력 안정성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사실 4대 세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봉건시대 왕조에나 있을 법한 이런 것들, 또 뭐 입헌 군주제래 가지고 헌법이 있고 왕조체제가 있고 상징적으로 그 밑에 어떤 헌법에 의한 민주정이 이루어진다면 모르는데, 북한은 이거 뭐 왕조, 세습 왕조, 독재 정치의 다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체제와 관련한 어떤 내막, 소위 말하는 뭐 평양 로얄 패밀리들의 권력 내막에 대한 것들이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많은 부분을 그냥 북한 논리대로 좀 분석을 해보거나 아니면 탈북 엘리트들의 입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일치가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일단 북한 엘리트 분들도 사실 여성인 김주애가 권력 세습을 또 받는 후계자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좀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린 딸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서두르는 모습들,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처한 뭐 마두로 체포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 혹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 많은 좀 걱정들, 이런 것들을 김정은은 하고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이게 북한 김씨 체제가 80년을 이어오면서 정말 그럭저럭 기적적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좀 한계에 달해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단편적인 모습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성월의 자녀, 특히 아들이 후계 구도에서 주목받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김주애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송월 자녀에 대한 부분까지 아직 좀 뭐가 이야기가 번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김정은 집권 초기에 현송월과의 연문설이 나오면서 뭐 아이가 현송월과의 사이에 낳은 거다, 뭐 일각에서는 심지어 김주애라든가 이런 아이까지도 진짜 김정은과 이설주가 낳은 아이가 맞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뭐 호사가들이야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2022년 11월에 김정은이 딸 주애의 손을 잡고 나오고 그 뒤로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로 굳어지는 단계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현송월과 관련한 어떤 가능성 이야기, 또 그 애들이 뭐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톤 다운된 이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김정은의 가족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특히나 김정은이 어린 딸 주애를 왜 후계를 저렇게 서두르느냐, 이런 게 이제 불투명하고 그거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다 보니까 현송월이라든가 다른 제3의 여인들, 아이들 뭐 이런 것들이 믹스가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거 자체는 뭐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명확한 어떤 이거는 A는 B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정보가 입수돼가지고 정리가 되기 전에는 어려운데요.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에 김정은의 아이들이라든가 김정은이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아이를 두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규명된다? 팩트로 확인된다? 이거는 쉽지 않겠죠. 김주애는 현성월의 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 존재를 알고 있을 거고요. 김주애로서는 뭐 그거를 경계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좀 주시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주애가 자신, 또 김정은, 북한 체제의 핵심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들, 이런 것들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주애한테는 인터넷이 허용돼 있을 거고, 아마 네이버에 들어와 가지고 아빠 이름이나 자기 이름도 쳐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반응이 어떻고 유튜브에 어떻고, 왜 한국의 한류 문화, 드라마, 영화, 가요 이런 것들에도 저는 올해 이제 13살이거든요. 가장 푹 빠져있는 한류 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이런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이제 벌써 4년째 김정은을 따라다니면서 후계 수업을 어쨌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권력 내부의 인사들이라든가 김정은의 동선에서 노출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다 알고 있을 거고, 그와 관련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측근, 주애를 또 보자 하는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엄마인 이설주로부터 이런저런 소문들, 야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뭐 모른 척해, 그거는 이렇게, 걔는 좀 나쁜 것 같다, 이런 것들 다 정보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 노동당 행사에서 그 옆에 앉아있는 최선희 외무상하고 깔깔거리며 웃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엄숙하게 앉아있는데 둘이 뭔 얘기를 했는지 웃으니까 김주애가 이렇게 고개를 빼가지고 보면서
저 아줌마 뭐야? 뭔데 저렇게 우리 아빠하고 저러고 있어? 이런 눈길로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주위에 얘가 이제 4년 차 돼 가면서 뭔가 점점 내공을 쌓아가네? 얘도 간단치는 않겠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김주애가 한류를 좋아하는 게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김주애가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 아빠가 얘기하는 그런 적대감 이런 것들을 그런 문화를 통해서 조금 톤다운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북한 김정은이 지금 북한 청년 세대들의 한류 탐닉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 체제에 위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차단벽을 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 딸을 어떻게 아빠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13살이면 거의 천하무적일 때거든요. 저는 김주애를 지금 북한에서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김정은이 생모인 고용이가 북송 제1교포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대한 영향력, 그것도 저는 좋은 방향으로 받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북한이 변변치 않을 때 학용품이나 이런 것도 일본에 뭐 좋은 것들을 써보고 무슨 맛있는 것들 이런 것도 일본에서 공세용 것들 먹고 이러면서, 아마도 고용이는 일본 오사카에 살 때 향수를 아들한테 은연중에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반일해라, 뭐 일본 제국주의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얼마나 당했냐 이렇게 사상교육 시키면서도 자기는 토요타 렉서스 차 타고 다니고 또 경호 차량도 일본 토요타 차를 쓰고, 또 딸 김주애가 일본 깨소금, 일본에서 수입해간 깨소금 챙겨서 먹고 이러는 것도 용인하고 이러는 게 저는 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김주애도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4대 세습이 현실화된다는 건 끔찍한 일인데요. 북한의 권력자가 되거나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만은 않은 측면을 갖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도 한류를 열심히 보고 있지 않나요? 누구보다도 김정은 자체가 한류 팬 1호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들한테는 인터넷 못 보게 꽉꽉 막아놨지만 자기는 이설주랑 김주애 잠든 새벽에, 밤에 아마 일어나서 컴퓨터 켜서 네이버에 이렇게 두드려 볼 겁니다. 그리고 아마 보면서 나에 대해서 남조선에서는 어떻게 떠들고 있구나 이러면서 아마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류 드라마 영화 볼 겁니다. 왜? 자기가 2018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하고 남북정상회담 하면서 4월 달에 우리 가수들 평양에 초청해가지고 한류 공연 자기가 봤잖아요. 주민들, 엘리트들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레드벨벳의 빨간맛 이런 가요 들으면서 뭐 최고라 그리고 다음에 또 오라 그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표변해가지고 학생들, 주민들한테 한류 드라마 영화 보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징역 몇 년 때리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그거 수긍하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한류에 자기도 물들고 있다는 거는 김정은의 연설이나 김정은의 언급에 북한이 그동안 쓰지 않던 용어들, 표현들이 등장하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 용어들, 이런 것들도 다 쓰고 있고, 그동안에 북한이 자기네들이 특유하게 저건 북한 말투야 이렇게 얘기했던 걸 지금 이제 김정은이 달라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뭐 도외시 않채 김정은이 지금 주민들이 한류에 물들었다, 뭐 젊은 애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여친 남친이라 부른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탓할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독 러시아가 한국의 기술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넘겨주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는 한류 문화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최근 한 4년 이 과정에서도 한류 문화가 러시아에 이상하게 많이 번졌어요. 뭐 불닭볶음면이라든가 다른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게 번지면서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을 지원하는 데 섰지만 사실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호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들, 이런 층들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한국이 그 배경에 있고 미국 쪽의 어떤 진영에 서 있다고 이렇게 보면서도 한국과의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경제 쪽에서 어떤 교류를 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서방의 대러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우회 통로로 한국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제재에 동참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한러 기존의 어떤 친선 관계
관계라든가 한러 수교 이후에 다져온 어떤 그런 그 역사가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겨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게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대한 어떤 한국의 관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러시아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네들이 유인하고픈 유리한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자원, 자산을 좀 투사해서 한국의 좀 좋은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보임으로써 한러 관계를 우크라이나전 이거에도 불구하고 좀 다져나가자, 이런 게 있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광물, 이런 것들을 한국의 첨단 기술이라든가 또 역량, 이런 것과 좀 결합시켜서 뭔가 좀 협력 관계, 상호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려는 이런 측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죠. 과거에 한소 수교 때 뭐 김일성이 뒤통수를 한번 세게 맞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고, 북한도 아마 김정은도 푸틴에게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병력을 지원하고 이랬지만 지금 상당 부분 자기가 그 반대급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 와중에 러시아와 이렇게 다가서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틴한테 형님 정말 이러식입니까? 하고 따질 계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냉전 해체 이후 추진된 북방정책과 불곰 사업은 한국 방위산업과 기술 발전에 어떤 결정적 영향을 줬나요? 북방정책은 1988년,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완전히 해체되기 직전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였죠. 북방정책이 시행되게 된 이제 기본 배경을 보면 사실 중국과 소련을 좀 우리가 끌어안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고립시키려고 그랬던, 김일성 체제를 좀 고립시키려고 했던 측면이 있고요. 이게 이제 소련의 붕괴, 이런 동구권의 붕괴, 또 독일 통일,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고, 그 당시에 특히 우리가 86 아시안 게임에 이어서 88 서울 올림픽을 이제 성공시킴으로써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북방 사업의 북방정책의 어떤 결과로 나온 게 불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5년 시작된 불곰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러시아, 소련에게 줬던 차관, 이 대가를 현물로 받는 거였는데, 그거의 상당 부분이 이제 소련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T-80 뭐 전차라든가 레이더, 대공 레이더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받았고, 사실 우리 산림청의 산불 끄는 헬기 중에 상당수가 러시아에서 제공받은 헬기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는 이제 그 사업이 상당히 규모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뜻하지 않게 불곰 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무기 체계가 우리 국방산업, 방산에 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 이제 러시아, 소련의 무기를 가져와 보니까 이게 새로운 차원인 거죠. 그동안에 미국이라든가 뭐 서방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받았던 무기 체계도 훌륭했지만 러시아, 소련 시대,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이 무기 체계가 주는 또 색다른 기술적인 신비로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무기 체계를 잘 들여다보고 그 장점을 잘 한다면은 우리도 이거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기 도입국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로 생산하는 생산국으로서의 발돋움하는 어떤 자극제가 됐고요. 그게 결국은 K방산이 오늘날 같이 세계의 무기 수출 선진국으로 우리가 발돋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K2 전차라든가 K9 자주 세계에서 뭐 달라고 아우성치는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주가가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런 어떤 원동력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30년 전에 이 불곰 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불곰 사업을 계기로 해서 뭐 러시아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준 건 아니지만 여기에 자극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무기 체계의 글로벌 공급자 중에 유력 주자로 자리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과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사실 우리 현무2 미사일 체계를 보면은 그런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스칸데르, 소련의 러시아의 그 이스칸데르 무기 체계가 뭐 풀업 기동을 한다든가 변칙 기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무2에 적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 많은 군사 기술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저거 러시아에서 좀 카피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뭐 비공개의 기술 이전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위성 분야에서 사실 우리가 소련, 러시아의 이제 지원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초 발사체인 뭐 나로 이거 1단 로켓이라든가 거기에 핵심 발사체 이런 부분은 사실 러시아 기술이 적용된 게 맞죠. 그렇지만 이제 2단 로켓이나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나름대로 자체 기술로서 했다. 이런 자부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무 미사일 그거 이스칸데르 거 그대로 뺏긴 거야. 아니면 우리 뭐 위성 쏘고 이랬지만 그거 사실 다 러시아가 해준 건 아니야. 이렇게 너무 100% 우리 능력을 좀 무시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군사 정찰위성 발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일정 부분 우주 과학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어떤 과거 기술 협력, 또 불곰 사업에서 비롯됐던 어떤 방산 분야에서 협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영향을 줬을 거다. 그리고 일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걸 그대로 우리가 카피해서 뺏겼다. 이러기보다는 상당한 인사이트를 받은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 완벽하게 맞물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나라의 상호 보완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라든가 원자재 부분에서 뭐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도 그 부분을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죠. 대신에 우리는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가 또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이제 세계적인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도 있고, 우리도 또 가까운 러시아에서 뭔가 그런 부분이 조달될 수 있다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러 관계, 한러 교역이 다시 좀 뭔가 활성화, 활기를 띠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를 우리가 뭐 사실 원자재, 광물, 뭐 히토류 이런 쪽으로만 볼 수만 없는 게, 과거 냉전 시기 소련의 그 화려했던 시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주 기술이라든가 또 원자력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뭐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기술력이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가 거기에 고급 인력들, 또 소련 해체 이후에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곳곳에 있는 그 정말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세계 최고다 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 이런 쪽과 우리가 좀 자본이라든가 상업적인 우리의 어떤 어프로치 이런 것들이 잘 접근이 된다면 한러 협력의 어떤 잠재적 가능성, 이런 것들, 전망,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상당히 밝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전후 재건 과정에서 한국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부분에 이제 많은 역량이 투입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뭐 충분하죠. 전후 복구라는 게 사실 그 전쟁에 그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지원해 줬느냐, 이 비율에 따라서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제 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게 있고,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는 뭐 별개로 치더라도 러시아 쪽하고도 우리가 상당히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러시아 측, 푸틴도 한국과의 전후 복구 이런 부분을 아마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러시아 자체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4년 가까이 치르면서 경제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고, 산업 인력이 한 200~300만 명의 인력이 지금 부족할 정도로 병력 자원이라든가 해외로 또 병역을 기피하고 도피한 이런 인력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푸틴이 주목할 겁니다. 물론 김정은이가 공병 병력 1000명, 또 군인 건설자라고 하는 뭐 속칭 노가다 부대죠. 거기 인력을 5000명을 지원해가지고 또 민간 인력까지 지원해가지고 전후복구를 도우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건 단순 노무입니다. 단순 노무로 전후복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파괴된 발전소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철도, 항만 이런 인프라를 재건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과거에 뭐 이라크, 중동 이런 또 다른 분쟁 지역에서 전후복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정말 빨리 짓고 정말 잘 만드는 게 코리아다. 이거 뭐 빨리빨리 문화는 해외에서도 아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대건설이라든가 또
DLENC라든가 LH라든가 수자원공사 같은 곳에서도 지금 관심을 이미 갖고 있고요. 특히 뭐 한미 글로벌이라든가 이런 PM사들도 전후 복구 분야에서는 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들쑥날쑥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후 복구에서 한러 협력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 측하고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겠죠. 물론 이제 전쟁이 이렇게 종식되면서 이제 젤렌스키 정권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많으니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젤렌스키의 마인드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지금 파괴된 자기들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건 정말 처참하게 부서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복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다릴 거고, 그거는 이제 종전 협상 과정에서 지금 자신들에 대한 안보 보장이라든가 또 미국이나 나토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아마 포함되는 게 전후 복구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등 서방 그리고 나토 이런 데가 얼마나 지원해 줄까, 이런 부분일 텐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꼭 그런 부분에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미국이라든가 나토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중러 어느 쪽도 절대 우위에 서지 못하는 무국화 시대에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새해 벽두부터 국제 정세가 이제 출렁이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쟁이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갑자기 또 마두로 납치죠. 체포 구금 사태 때문에 세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관리, 이런 게 정말 절실한 상황이고요. 4월에 특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북미 간에 김정은 트럼프의 만남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주변국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복합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요. 러시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라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좀 많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무시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러시아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국면에 들어가고, 그동안 좀 소강사태였던 한러 관계가 이제 복원이 되는 이런 구도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교역이라든가 경제적인 이런 이해관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러시아, 푸틴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의 복원이나 북한 정세의 어떤 관리, 한반도 정세의 유지, 평화, 보장, 이런 부분에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리가 무시하기보다는 좀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로 또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종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말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전에는 정말 찾아보지 못했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의 풍랑 속에서 한국 경제, 또 우리 체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도 북한 또 안보 정세와 관련한 좋은 정보 또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